대한민국의 한 외딴 마을, 백울리. 이 마을은 과거에는 번성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떠나고 몇몇 노인들만이 남아음란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백운산 기슭에 위치한 흑림이라 불리는 숲에서 길을 잃으면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 이야기를 잊어갔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미신에 얽매이지 않았고 흑림은 그저 낡은 전설 속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도심에서 대학생 4명이 이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중간고사가 끝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고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이라며 백운리를 선택했던 것이다. 유진, 민수, 서영, 그리고 태훈. 그들은 마을에 도착한 후 여관의 짐을 풀고 저녁 식사 도중 주인에게 흑림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었다. 우리 흑림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거긴 좀 위험한 곳이야. 여관 주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젊은 대학생들은 웃으며 이야기했다. 전설이겠죠.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치부해버린 그들은 흑림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들도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흑림으로 들어간 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줄은. 숲은 처음에는 너무도 평화로웠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서야하는 나무씨,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그들을 반겼다. 유진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태우는 산길을 앞서 거두며 이곳저곳을 탐방하고 있었고 민수는 서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따금씩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이 흑림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다. 그럴수록 숲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중얼거림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뭐야, 방금 들었어? 서영은 불안한 듯 말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신경 쓰지 마. 태훈이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계속 그들을 따라다녔다. 중얼거림은 점점 뚜렷해졌고 생소한 언어로 무언가를 외치는 것 같기도 했다. 무언가가 그들을 어둠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듯했다. 민수는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멈추고 전화기를 꺼내 신호를 확인해 보았지만 당연하게도 숲속 깊숙한 곳에서는 전파가 닿지 않았다. 게다가 그토록 익숙하던 지도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진은 당혹스러운 마음에 카메라를 던지듯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떻게 우린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불현듯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끊임없이 흐느끼는 소리에 발길이 닿지 않았다. 유진은 친구들을 바라보며 저거 듣지 않아? 누가 우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이 가보자.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나 민수는 반대했다. 잠깐만. 분명 이상해. 이런 한밤중에 이런 깊은 숲속에서 누가 울고 있겠어? 결국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지와 나뭇잎을 헤치며 나아가니 어느덧 그들 앞에는 무성한 덩굴이 나타났다. 그 너머로 자세히 보니 창백한 얼굴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니? 태훈이 다가가며 물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대답 대신 뒤돌아 숲속으로 사라졌다. 놀라운 신기루가 거치듯 금세 사라져버린 듯했다. 어쩌면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걸지도 몰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들의 주위로 안개가 자욱이 끼기 시작했다. 짙어지는 안개는 금세 시야를 가리며 그들을 어둠 속으로 삼켜버렸다. 안개 속에서는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고 서로의 목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을 헤매던 그들 중 민수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기적의 종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다. 종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어느 순간 눈앞의 장면에 멍해졌다. 작은 절이 보였고 그 앞에는 다시 그 여자아이가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누구야? 민수가 물었다. 여자아이는 대답 대신 작게 미소 지으며 절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가 그 뒤를 따라가려는 순간 문이 갑작스레 닫혔고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그 뒤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그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운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마을 입구의 돌비석 앞에 쓰러져 있었다. 나머지 세 친구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고 배굴리 사람들에게 친구들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수색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 노파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흑님의 전설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곳에 사로잡힌 거죠. 그날 이후 민수는 친구들을 찾기 위해 여러 번 배곤리를 찾았지만 결국 흑님의 전설은 그들에 의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 되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 무서운 사실을 몸소 알게 되었다. 흑님에 들어간 자는 결코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흑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절대숲 근처에 가지 않았고 백온리 마을은 다시금 과거의 전설을 새록이 간직한 채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교회로 나가 혼자 자취를 시작했다. 내가 이사간 곳은 오래된 빌라였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낡은 곳에 사는지 의아했지만 나로서는 학교에서 가깝고 월세가 저렴하여 더할 나위가 없었다. 이삿 날은 초가을의 어느 흐린 날이었다. 한 차례 비가 오고 지나간 후라 공기가 제법 서늘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도중 승현이가 나를 도우러 왔다. 승현이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짐 정리는 금방 끝났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떠나기 전 승현이는 나에게 말했다. 너 혹시 빌라 주변 스토리 들었어?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무슨 소문들이 떠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승현이는 핸드폰을 꺼내어 인터넷에서 그 빌라와 관련된 글을 하나 보여주었다. 글에는 그 빌라에서 이상한 소리와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밤중에 혼자 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겁이 나기보다는 웃음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는 단순한 도시의 전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승현이는 끈질기게 수차례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별다른 동요 없이 주말이었던 금요일 밤 혼자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날 밤 날씨는 조금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여느 때처럼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누군가가 걷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문을 잠그지 않고 잤나 싶어 일어나서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잠시 후 소리는 사라졌다. 긴장한 마음을 달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른 새벽 4시쯤이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거실에서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경직된 채로 침대에 앉아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두려움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때 문득 승현이가 보여준 인터넷 글이 생각났다.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빨리 떠나라. 그곳은 안전하지 않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무서움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어 승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서 시간을 보니 시계는 이미 새벽 5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하얀 이슬이 맺힌 유리창을 통해 동이 트는 새벽의 모습이 보였다. 아침이 되면 이곳을 떠나기로 다짐했다.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나자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쳤다. 그제야 긴장을 풀고 급히 짐을 챙겼다. 떠나는 순간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밝은 햇살을 맞으며 무언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신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빌라로 돌아가지 않았고 새로 찾은 숙소에서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가끔은 공포스러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 사건을 통해 어떤 곳에 관한 소문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작은 지방 도시로 출장 가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일이 끝나지 않아 어느새 별빛과 빗방울이 혼자하는 늦은 밤이 되어 있었다.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차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근처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뿐이었고 큰 박물관처럼 보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기에 나는 우산을 챙기고 그 건물로 걸어갔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묘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내부는 외부의 화려함과 달리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로비에는 옛날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대의 물건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늦은 시간에 박물관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직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내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로비 한가운데 놓여 있는 커다란 거울이었다. 그런데 그 거울에는 내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분명히 조명은 나에게 비추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거울 앞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서 있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여인의 입이 서서히 열리며 귓가에 들리는 것은 이상한 소리였다. 돌아가.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서둘러 로비를 벗어나 다른 방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다음 방은 전시실이었다. 다양한 고대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유리진열장 안에 작은 일기장이 보였다. 낡고 해진 표지에 끌려 가까이 다가가 되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장식적으로 이어진 옛 한자 각백백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확실히 한 페이지에는 필체가 거칠어지며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거울, 속의 여인을 조심하라. 그녀는 조상들의 원한을 품고 있다. 등 뒤로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시실을 달려 나와 출구를 찾아 헤맸다. 복도를 지나다 또 한 번 거울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차마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출구를 발견하자마자 문을 열고 뛰쳐나오니 차는 놀랍게도 멀쩡히 서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처럼 빗소리에 혼란스러웠던 정신도 조금씩 돌아왔다. 며칠 후 나는 출장지에 다시 가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 박물관의 존재를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그 장소에 관한 기록은 없었고 그 자리에 박물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도를 확인하니 그 자리는 단순한 빈터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내가 겪었던 일은 환상처럼 느껴졌으나 내 기억엔 뚜렷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수상한 거울 속 여인은 여전히 내 기억의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때의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이 떠오른다.